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폭락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산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금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그 좁은 박스권을 깨고 87,000달러까지 모처럼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87,000입니다. 그러니까 85,000만 계속 보다가 네, 거의 그 연휴에도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 연휴 딱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톡 깨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뭐 88,000까지 갔으니까 예.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스트래티지의 어떤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마이클 셀러가 이제 본인의 X 계정에 이제 스트래티지의 포트폴리오 트래커 차트라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비트코인을 샀는지 보여주는 차트를 올리고 보통 그 차트를 올리고 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가 이제 추가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전망했고 규모는 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를 며칠 내에 구매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이제 가격이 지난 화요일 날 86,450까지 상승한 이후에 잠깐 수요일 날 83,100까지 하락한 이후에 85,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제는 85,000을 뚫고 87,700까지 상승하는 이제 모멘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답답했던 저항선을 좀 뚫고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네. 스트래티지 이외에도 메타플래닛이라고 스트래티지와 똑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저께 총 33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메타플래닛도 총 4,85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2025년도 연간 수익률이 119.3%라고 밝힌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이 올라갔던 것처럼 뭔가 달러가 급락하면서 달러 급락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좀 오른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스트래티지 그리고 메타플래닛 이런 기업들의 매수 소식이 비트코인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자극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군요. 그러면은 뭐 달러 급락에 따른 뭐 여파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되게 되면 네네. 당연히 이제 해지 수단으로 금이나 다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같이 반영됐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하락에 따른 영향에 거기다가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의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군요.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73일 만에 33%,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 이후에 273일이 지났다는 건데 이게 역대급 상승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관련된 기사도 조금 흥미로운 기사이긴 한데 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볼 요소가 있습니다. 작년 4월 20일 비트코인이 네 번째 반감기를 맞았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6.25비트에서 3.125비트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273일 만에 33%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 가격 기준이 지난 1월 20일 비트코인이 10만 9천 달러를 돌파했던 최고가를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 위에는 다수 좀 이제 가격이 조정된 상태고 그러면 그 앞선 세 번째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에서 반감기 이후에 이전 최고가를 갱신하는 기간은 대략 546일, 518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 반 정도 기간이 걸렸다는 분석으로 새로운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제 급상승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 11월 말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리고 친가상화폐 정책을 펴는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승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조정돼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기관의 투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참여 이런 부분 그리고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들은 새로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반감기 이전에는 500일 넘게 걸렸던 시기가 200일대로 많이 단축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의 어떤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트럼프 정부 이후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ETF 발행,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각 미국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다 엮이면서 비트코인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필적한 그런 자산으로 점점 강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파월 의장 해임 관련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이제 은행위원회 소속이면서 민주당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아니 파월 의장 해임하게 되면 이게 국가 정책이 투자 시장에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투자 심리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주식 시장이 가격이 하락되면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분은 인투 더 블럭에서 평가한 내용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S&P 500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약 0.63 정도의 강한 상관관계, 우리가 이제 커플링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수로 표현한 값이 있는데 이런 상관관계에서는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본 것처럼 주식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꽤 견조하게 지금 방어가 되는 수준이고요. 맞아요. 예.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쵸. 이유로 되어 있는데 뭐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금 당겨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여기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미중 관세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한 비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호재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악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따지고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달러가 내려앉게 된다면 반대로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계속 겹치고 교차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날 시장을 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비트코인 정책도 뭔가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어가는 거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업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 찰스 슈왑의 새로운 CEO인 릭 워스트가 네. 1월 1일부터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 1월 1일부터 트럼프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해서 트럼프의 그 트루스파이라고 하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하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찰스 슈왑이 내년 4월을 목표로 현물 비트코인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트럼프의 정책 또는 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또 다른 이제 관심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깎이면서 다 같이 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좀 자극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유동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호재가 될 수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이어가야 하는, 복잡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얘기 조금 해보면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해시 프라이스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최근 5년 내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된 시장을 볼 때 채굴 사업자들의 수익성이라는 부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채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볼 때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해시레이트와 해시프라이스가 있는데, 이게 해시프라이스는 1페타 해시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이 해시레이트 기준으로 채굴자가 하루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달러로 표현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시레이트 앞쪽은 복잡하지만 채굴 사업자가 하루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현재 수준이 이제 44달러 수준이라는 거고요. 이고 이게 이제 작년 8월 기준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수준일 때의 수익성과 비슷한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만 5천 달러 선인데 수익률은 뭐 5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지만 수익률이 높아진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 채굴 사업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중에 하나는 블럭을 생성함으로써 받는 보상이거든요. 거래 수수료에 대한 보상인데, 2월달 거래 수수료가 전체 블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 수준이었는데, 이 비중은 202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 3월 달에 이 거래 수수료 비중이 1.12% 정도로 좀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부분이 이제 채굴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이고,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채굴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일부가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시장의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군요. 그래서 그런지 뭐 6만 7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주가와 시장 흐름을 기술적 분석으로 전망하는 이제 독립 분석가인 이제 젠 록시라는 개인의 분석가가 예. 전망한 내용으로 이제 좀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26년 사이에 현재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하면 이제 하향에 대한 부분들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폴링 웨지라고 하는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으로 쭉 보면 여기에서 고래들이 이제 자신들의 물량을 개인 매도자들한테, 개인 매수자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의 기대감을 심어줘서 매수세를 유도한 다음에 이제 물량을 넘기는 이 급락의 형상, 유도하는 유동성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내용이 이제 6만 7천 달러 정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충분히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내용들을 고래들의 가짜 돌파의 상승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 차트의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투자 심리 등에 대한 외부 변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조금 보조 지표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젠록스는 사실 지난 1월에는 비트코인이 13만 달러를 돌파한다라고 예측하기도 해서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더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이라든지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데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XRP, 그러니까 리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전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XRP는 저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에 자주 언급되고 좀 살펴봐야 될 시총이 큰 프로젝트인데, 예.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은행권에서 국제 송금의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이 됐었고, 스위프트 방식보다 훨씬 낮은 매우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간의 통화를 할 때 사실은 중개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글로벌 전략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3월 25일 이제 SEC와의 그 법정 소송이 사실상은 이제 종결됐습니다. SEC가 지난 8월에 판결을 이제 항소를 포기하면서 양쪽은 이제 거의 합의에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XRP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 12월 17일 날 출시했던 리플 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지금 이제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하고 연결이 될 텐데 한 가지 이제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확장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할 것이냐에 따른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플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엇갈리는 구간 그리고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알트코인을 뭐 요거 하나만 딱 잡아서 투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리플은 확실히 주목받고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는 한데 앞으로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저게 뭐 제가 나와서는 주로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부분들은 이제 내러티브와 모멘텀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붙고 있고 또 이제 스트레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이제 개별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이런 내러티브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는 충분히 괜찮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부분인데 그동안 꽤 이제 답답한 형태처럼 84,500을 유지했던 이 박스권에서 지금 오랜만에 이제 88,000까지 가보는 이런 모멘텀이 생겼다는 부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122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라는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결국 장기 분할 매수하면서 좀 더 길게 보유하는 자산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일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과 내러티브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트럼프 정부 4년 안에는 뭔가 좀 더 많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가에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